제가 알기로는 주희님 같은 경우 지금 34 나이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셨는지. 그쵸. 그때 시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맞아.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를 좀 좋아했었어요. 근데 회사를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월급도 나오게 되잖아요. 월급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크게 회사를 다닐 동안에는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들에게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그거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게 있지만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지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꿈으로만 두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지? 그랬더니 노후에 내가 생활할 자금을 다 빼놓고 아 여유가 좀 있으면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세계 일주를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결국 제가 갈 수 있는 시기가 한참 뒤로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동료분들 그러니까 부장님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를 다닌다면 내 노후가 정말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재테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더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제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잖아요. 전세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저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러 갈 텐데 혹시 괜찮으면 좀 예약 좀 해주실 수 있냐고. 부동산장님께 알았다고 퇴근하고 나서 오라고. 그럼 퇴근하고 나서 가면서 전화를 한 번 더 하죠.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그 집 나갔는데? 전세가 이미 나가버렸어. 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일 정도 휴가를 내고 나서 전세집을 구했거든요. 지금이랑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세가 아예 없었습니다. 전세 물량이 너무 부족한 시기였거든요. 저도 그때 왜 그런지라고 왜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전세를 구하고 나서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전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물량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또 이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수 그쵸. 심리는 꺾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람들은 전월세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휴가를 쓰고 나서 구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서 또 보는 거죠. 나 다음 전세 또 가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집값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 하락론자 왔어요. 왜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되게 한동안 안 오르고 올랐어요. 계속 맞아요. 유지를 했었으니까. 네. 내릴 줄 아니까 당연히 전월세만 알아봤겠죠? 집값이 그건 몰라요. 전월세만 알아보면서 다음에 전세가 어디로 가서 살지? 어디랑 얼마나 올랐지라고 보는데 이 전세값이 오르는 속도가 제 연봉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모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전세 올려주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버킷리스트 있었잖아요. 세계 일주라는. 버킷리스트는 전혀 제가 행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재테크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도태되기 쉽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게 되게 뭐 책임과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결혼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면. 근데 한편으로는 또 결혼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깨우치게 만들어준다는 거. 저 실을 깨닫게 돼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런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어깨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34세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지 벌써 이제 8년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결과를 안 물어볼 수가 없죠. 결과.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이 얼마이신지 대출을 뺀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순자산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 3자가 붙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이 꺾이면서 아무래도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걸 감안하고도 지금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저도 순자산 자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작년 초 대비 30, 40% 정도 그래서 30% 이상은 빠진 것 같아요. 장이 좋지 않으면서
다른 물건은 다 빠지는데 제 거라고 안 빠질 수는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다 같이 빠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덜 빠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선방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 여러 군데 분산을 좀 해서 해놨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방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제 물건이라고 제가 샀던 아파트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제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혹시라도 역전세 리스크가 있으면 역전세 대비를 하면 되는 거고 혹시나 제가 매도를 해야 되거나 한다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제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키는 액션을 취하면 될 거고 그렇게 시장이 이제 변화감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을 텐데 그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집을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런 게 좋은 시절인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 내가 살 수 있을 때 플러스 그리고 시장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때가 더 좋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관심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또 뒤에서 더 딥하게 딥하게 해야 돼요, 들어가도록 딥하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인 지금 시기에 부동산 투자에 굳이 관심을 이렇게 가져도 되나, 가져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기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해서 뭐 하냐?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벌써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곳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18년도 가격으로 돌아간 곳도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도에 이 가격을 만났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싸다. 그쵸. 2018년도에 가격을 만났다면 와, 이거 진짜 대박. 싸다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안 사요. 내가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승이 계속 되다 보면 이건 상승이 계속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쳐다를 안 보는 거고 이 가격이 비싼 가격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격은 똑같은데.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싼 애가 되고 비싼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걸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건 그 입지가 그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거든요.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이때 이 가치의 가격을 매길 수가 있으면 싼 물건을 고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주변에 보면은 왜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뭐 많이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에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금리라는 지금 얘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올랐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좀 내린다고 바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 하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금리도 지금 있을 거고요. 공급적인 문제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 지금 계속해서 다 풀어주고 있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심리에도 있기는 한데 심리는 조금 후행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기는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근데 지금 가격이 분명히 좋은 곳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도 덜 빠지고 조금은 높은 가격이 형성된 곳도 있어요. 가격주의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가격을 보고 이 물건을 산다.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넓게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게 훨씬 더 부동산을 보는데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뭐 바로 내 집 마련을 해라,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추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뭔가 안목이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력을 쌓고 공부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쵸. 말씀을. 자, 그렇다면 그 주인님만의 그런 투자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평가된 구간에서 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싸게 사게 되면 내려가더라도 좀 덜 잃게 되겠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더 커져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맞아요. 이게 저평가 됐는지. 싸다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그쵸. 이게 뭐 2억이면 싼 거고 3억이면 비싼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의 기준이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니까
그럼 신축 아파트는 3억이면 싸, 3억이면 비싸.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이 아파트의 가격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고 본다면 최소한 5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찾아보세요. 정말 전부 다. 왜냐면 이거 하나 사는데 사실 시간을 저는 뭐 몇 개월이야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큰 돈이 들어가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한 거, 2년 동안 일을 한 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잃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대신에 하더라도 일을 가능성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있고 5억 중에 내가 살려고 했던 아파트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보다 좋은 건 뭐지? 이 아파트보다 좀 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지? 또 좋은 지역은 어디가 있지? 여기도 5억짜리 아파트가 있을까? 이걸 싹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아파트를 물론 매수를 해도 되는 거지만 더 좋은 입지에 똑같은 가격인 곳이 있다면 옮겨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저평가를 조금은 쉽게 이 가격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상대적인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상대적인 가격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절대적이게는 사실 어렵죠. 얼마면 싸다, 얼마면 비싸다. 왜냐면 그게 어디 지역에 있냐, 어느 땅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이제 다 달라질 텐데.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도 상당히 중요해요. 전세가율이라고 말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겠죠. 예를 들자면 매매가 3억이고 전세가 2억 7천이면 전세가율이 90%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이렇게 버텨주고 있으면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룰 수 있는 한계, 마지노선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50%다라고 한다면 10억,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가 5억 정도겠죠. 그럼 얘가 10억에서 5억 밑으로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떨어지다가 한 6억 정도가 돼요. 5억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전세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5억 5천 정도가 되면 얘가 떨어지게 되면 5천 정도죠. 조금 더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읽기 싫어하는 분이라면 오히려 내가 좀 공격적인 것보다 조금은 방어적이게 조금은 더 읽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잘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전세가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매매가 더 급하게 내려가면 또 전세가가 높아지겠죠. 요즘 또 그런 그래프들이 그쵸? 많이 보여서 그런 시장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전세가율이 무조건 50%, 뭐 60% 이게 이것도 다르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흐름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 알아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장은 상승장 때 누구든지 이제 오히려 전세를 사기보다는 매매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로 계속 하고 전세 수요가 없을 때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럼 전세를 사기보다는 집을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전세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이 많을 때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원하는 사람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좋지 않고 공급이 없었고 하다 보면 결국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세가랑 매매가랑 매매가 여기 있었네 하고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오히려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잃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론 일부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매매가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전세가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세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걸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좋죠. 근데 내가 이것도 두 가지인데 내가 지금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을 잘 보고 있다가 이 가격이 충분히 내가 생각하기에 저렴한 지점이다. 처음에 저평가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변 아파트,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살 수 있는 가장 최저가인 것 같다. 가장 좋은 물건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연끌을 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금이에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투자 경험도 많다 보니까 투자금을 좀 많이 해서 투자를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지금도 열반 스쿨, 제가 처음에 2016년도에 너바나님이 강의하시는 열반 스쿨을 수강했는데 그때 배웠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도 투자금에 대한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그때 금액으로 본다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정하고 5천만 원 이내에서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그럼 하는 그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그 범위가 총 투자금인가 세금까지 다 포함한? 세금 빼고 세금 매매 전세 차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거는 매매 전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제가 잃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 덩치가 더 큰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 덩치가 크다는 말은 절대가가 높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전세가율 90%라도 10억짜리라면 90%라도 1억 정도가 그렇죠. 전세가 9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가도 줄이고 제 투자 금액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차원인 건가요? 맞습니다.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고 일단 나중에 보시면 투자금을 줄인다는 거 분명히 리스크 대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네, 제가 지금 상황 자체가 2019년도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세가가 쑥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공급이 정말 많았거든요. 일단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요. 수도권에 공급이 정말 많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일들보다 공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공급적인 이슈가 컸어요. 그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공급의 그런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대비는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전세도 났었고 돈을 돌려주기도 했었는데 딱 지금의 상황이네요. 그때 이제 많이 깨닫게 됐죠. 공급이 많게 되면 분명히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물건 근처에 공급이 있다면 당연히 역전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내가 얼마만큼 전세값이 하락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정도 잉여 금액 정도는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상승장일 때는 왜냐면 사기만 하면 오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빨리 채수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나를 자신을 워워워 해야 되는 부분이 누군가 옆에서 워워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스스로 워워 해야죠. 왜냐면 그래도 역전세를 한번 이제 맞아보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 진행한 거에 있어서도 경곡적인 것보다는 이거를 끌고 잘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고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고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무리한 투자는 결국 무리한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좋으면 그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떠안는 리스크도 온전히 내 몫이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이제 월급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그쵸.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39살 때 퇴사를 했고요.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하면서 비전 보드라는 것을 딱 썼습니다. 비전 보드가 뭐죠? 비전 보드라는 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그림 형상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은퇴를 한다. 몇 살 때 은퇴를 한다. 그리고 나는 노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목표가 무엇이다. 이런 걸 형상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 정도가 목표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앞서가지고 저는 한번 써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리를 해봐라. 기록해봐라. 내 목표가 딱 있으면 내 목표를 최소한 내 목표가 뭘까라고 깊게 생각한 다음에 한번 펜으로 써보는 거죠. 나의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그거 눈에 보이는 데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막연한 목표가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언제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내가 계속 목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걸 볼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룰까라고 하는 순간에 과정을 생각하게 되겠죠.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앞서가지고 이 과정을 설정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과정을 설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의 위치, 메타인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세워나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뤄가는 계단 안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보드를 썼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보드를 쓰고 나서 비전보드를 제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걸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방에다 책상 위에다 그리고 컴퓨터 배경 화면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를 먼저 시켰고 그 다음 했던 거는 계획을 짜겠죠. 계획을 짜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죠.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뭐 한 달 계획을 짠다, 1년 계획을 짠다 이러고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할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래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목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목표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그러면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럼 가보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원씩 하나씩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동에 어떤 아파트를 가보겠다.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내 할 일을 하나씩 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또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오늘 하루에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것까지도 되는 거죠. 그냥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꿈에 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만 가도 괜찮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근데 막 부동산에 갔더니 뭐 전세가 어쩌고 뭐 매매가 어쩌고 몰라요. 안 들려요. 등기부등본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모르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책이라도 한 권 읽어볼까? 이러면서 확대를 시켜나갈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수영을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아침에 수영장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 그냥 수영장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그래도 나 수영장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럼 수모라도 한번 써보는 거죠. 또는 수영복이라도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물에 한 번만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준비 단계가 분명 있거든요. 누구는 빠른 사람이 있고 누구 느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느리다고 해서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느리더라도 내 페이스에 맞게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좀 구체화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을 하나씩 생각해보고 작더라도 하나씩 좀 실천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4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39살에 거의 5년 만에 순자산을 그때 당시에 30억을 만들고 그리고 또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좀 되게 뭐 힘들었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그때는 정말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 말고는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저는 퇴근하고 나서는 거의 무조건 임장이거나 일상화였어요. 임장이라면 현장 가는 거. 그렇죠. 부동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가서 아파트도 보고 그 지역의 분위기도 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그 임장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천을 해야지 제가 원했던 걸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세우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천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내는 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표를 잘하셨다고 말하는 줄 알고. 목표는 너무나도 잘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분명히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딱 한 달 계획표 딱 놔두고 보자. 내가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그리고 뭐 강의 들어야 되는 강의 듣는 시간 꼭 필요한 빼야 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니까 한 달이 예를 들어 30일을 하면 25일이 남더라고요. 좋다. 그럼 나는 25일을 매일매일 임장을 가겠다. 이걸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날도 있잖아요. 진짜 일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되는 날. 그렇죠. 뭐 회식이 잡힌다거나 뭐 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일정도 있죠. 회식은 가급적이면 좀 가진 않았던 편이고 예를 들어 야근이 있었다 그러면 11시, 12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있을 건데 그럴 때도 임장 지역을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끝나도 1시에 끝났음에도 그 지역을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그 지역을, 목표한 지역을 갈 수 있다면 그 지역을 갔고요. 만약에 그 지역을 못 간다면 그래도 갈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임장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어제도 힘들었으니까 쉬었는데 오늘도 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오늘도 힘든데 오늘 하루까지만 좀 쉬자. 이게 저는 내 구조상에서 너무나도 제가 잘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는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저를 그 프레임 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안에서 가둬놓고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 정도로 그렇게 했거든요. 와. 그럼 6개월이면 임장을 제가 몇 번 갔겠어요? 25 곱하기 6, 26. 150번? 그렇죠. 왜냐면 네, 그렇죠. 150번을 갔었죠. 150번 가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정말 임장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임장을 안 가는 날이 이상할 정도로 그게 쉬워진 거예요. 임장을 가게 되면 이거 그냥 예전에 하나하나씩 보고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속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길을 지나가면서도 다 보여진 거예요. 제가 좀 지금까지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적이 지금처럼 진짜 추운 겨울 날이었어요. 눈도 오고 너무 추워. 지금 어제 영하 17도, 18도까지 갔었는데 아마 제가 임장했던 적도 아마 그 정도? 한 영하 10도 이하는 됐을 것 같아요.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임장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왠지 떡볶이를 팔 것 김 같고 모락모락. 순대를 팔 것 같고 그 어묵을 팔 것 같은 그런 집이 보이는 거예요.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맛있게 다 있는 거죠. 사장님한테 떡볶이랑 어묵을 이제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노부부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떡볶이를 떠가지고 접시에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받잖아요. 받아야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손이 설마? 완전 얼어 있었던 거예요. 설마? 이게 그대로 제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 안 돼. 빨간색 안 떡볶이가 돼. 그대로 어묵 국물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정말.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다 변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편분께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 괜찮다고 진짜요? 라고 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서 아내분 눈빛은 장난 아니었어요. 그치. 살짝 째려보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괜찮다고 제가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장사를 하는데 좋지 않다고, 진짜? 괜찮다고. 배상 안 받았어요? 네, 배상을 하려고 했는데 극구 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눈물 날 것 같아. 왜냐면 그때 투자도 잘 못했을 때였거든요. 초창기였어. 투자도 한 건도 못했을 때. 눈도 오고 날씨도 춥고 나 다 얼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도 아픈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간 거죠, 임장을? 당연하죠.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투자적인 그런 기술, 노하우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과정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가야 오랫동안 그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중요한 부분이 투자 노하우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마인드셋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맞아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만 집값이 내리면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맞아.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빠지는 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더 좋은 상황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맞아. 우리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주희님이 이 30억의 순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물론 이제 본인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죠. 당연히 있으신데, 그러면서 또 영향을 끼친 또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한테 가장 컸던 거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포기하기 좋아하는, 그냥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포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했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그게 월부라는 환경,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열반스쿨이라든지 또는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서 내가 좋은 동료를 만나서 내가 혹시라도 좀 잘못된 길이라든지 내가 포기를 하고 힘든 경우가 있을 때 누군가 끌어가지고 너 여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한번 좀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료를 만났던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느릴지언정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좀 많이 느렸거든요. 근데 느리다고 포기를 했으면 아마도 저는 진작에 포기를 했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산을 올라갈 텐데 정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누구는 빨리 올라가고 누구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보는 광경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빨리 올라간 사람은 안개 때문에 해를 못 볼 수도 있지만 좀 늦게 올라간 사람은 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운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몰라요. 근데 정상에 올라간다는 그 결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근데 그럴 때 포기를 하게 된다면 또 나 스스로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그 벽을 쌓게 되는 순간 그 벽이 나의 종착, 내가 최고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정말 포기도 잘하고 의지도 약하고 이런 사람도 투자 활동을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해?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다르니까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 벽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게 되면 나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 꼭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